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팬앤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팬앤뉴스는 언제나 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랜 고민 끝에 또 대안을 좀 연구한 끝에 뉴스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으신가요? 예, 그동안 50분을 기준으로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 저희 이 독립언론 팬앤드마이크에서 취재한 모든 기사를 담아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의 기사라도 더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20분을 더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이제 기자들이 출연하지 않은 채 녹화로 방송을 전해드렸는데요. 기자들이 모두 이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이 작성한 기자를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이 댓글창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을 주시면 저희 기자들이 즉시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추가 취재를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MBC에서 일할 때는 뭐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이런 방송 포맷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발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이 TV의 시대는 끝나가고 유튜브를 활용한 새로운 양방향 소통 방송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팬앤마이크도 이런 시대적 변화와 시청자 여러분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방향으로 걸음을 내디뎌 보기로 했는데요. 저희 이 팬앤마이크 기자들 아직은 방송에는 베테랑이 아닙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너그레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개편의 세 번째 변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이 시청자 여론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의 이 조사 결과 아주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과연 우파적 가치관을 가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지고 계신지 왜곡 없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경험 부족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춰드리는 데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천리길 한 걸음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응원해 주십시오. 자, 개편 후 첫 번째 팬앤뉴스. 오늘도 뉴스 보시면서요.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 질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후원은 자유, 진실, 시장의 가치를 지키는 저희 팬앤마이크의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김영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이 화염병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테러를 당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모 씨는 지난달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 58명에 대해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병역 기피자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조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군복무 장병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노총 등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12월 1일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획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비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상위 훈련도 한반도 밖에서 실시 중이라고 말한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8개월 동안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작 정부 안에서는 책임지는 사람 없이 변명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우 기자의 정치 브리핑에서는 EBS의 김정은 미화 퍼즐 논란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비핵화와는 관련이 없는 한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보도합니다. 문재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96을 기록해 2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하이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홍준표 기자의 경제브리핑에서는 롯데의 카드사 등 금융업 부문 매각 소식과 미중 무역 분쟁 합의 실패 시에 중국에 2,670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취재했습니다.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태양광 업체 대표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최성규 농어촌공사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병 감염자 증가 추세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매독은 올해 감염자 숫자가 1,5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고 10대에서 감염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이 화염병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현직 대법원장이 테러를 당한 것은 건국 이후에 처음인데 이 현장에서 체포된 남모 씨, 지난달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조준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일단은 지금 대법원장이 공격을 당했다. 정말 진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군요. 예.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가 화염병에 맞으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3부 요인의 한 사람인 대법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PPT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이 승용차가 진입을 하면서 네. 이 현장에 있던 이 범인이죠.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74살의 남모 씨가 예. 화염병을 투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불이 이제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에 옮겨 붙었는데 네. 현장에 있던 청원 경찰들이 즉시 진압을 했고요. 예. 남 씨는 뭐 파출소로 검거돼서 끌려갔고 김 대법원장은 신변에 이상 없이 평소대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남 씨가 화염병을 던지게 된 이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제 돼지 농장이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 네. 이 상고가 기각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울산지법 부장판사시죠 김태규 판사님이 예. PPT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소송 당사자가 판결의 결과가 불리하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예, 다음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남모 씨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것이 남모 씨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게 예. 예, 소송 당사자가 판결의 결과가 불리하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무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예. 법원 스스로도 더욱더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에 충실하게 재판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법원 내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이후 사법부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아시다시피 지난 19일이죠. 네. 지난 19일에 열린 전국 법관 회의에서 동료 판사들을 탄핵 의결하는 의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특별재판부란 것도 만들고 맞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동료 재판관들에서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도 내려졌고요. 예. 문제는 이 전국 법관 회의가 네. 거의 뭐 좌파 성향의 특정 연구 단체들이죠. 뭐 예.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장악해가지고 뭐 정치 네. 편향성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데요. 네. 김 대법원장도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시죠. 예. 그래서 올해 2월에는 이 김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 다음에 이 코드 인사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예. 거의 뭐 두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서울중앙지법이면 아무래도 좀 판사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곳이죠. 예. 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법부의 사조직화, 뭐 정치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간 오랜 우리 사회의 논쟁 중에 있었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죠. 예,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사법부 판결도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예. 이번 전원 판결은 합의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뭐 이 판결은 뭐 국방의 의무를 회피해온 뭐 자칭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죠. 네. 근데 이게 최초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게 14년 전인데 14년 만에 판결이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 판결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대한민국 남성들은 뭐 절대 다수가 군필자인데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갔냐면서 사법부 판결을 뭐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화염병 투척 사건이 김 대법원장 체제가 나오고 나서 이 삼권 분립의 한 요소인 사법부가 사조직화, 정치 편향화되면서 사법에 대한 판결도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서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이 이렇게 권위 실추에 따라서 나온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우리 조준경 기자가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법부 자체가 스스로 뭐 코드 인사라고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 판결 하나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분들이 급기야는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3부 요인입니다. 대법원장을 테러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조준경 기자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조준경 기자의 보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난 11월 1일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 58명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한 13명 정도가 지금 현재 아직은 남아 있다고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18개월을 그 형을 살아야 되는데 6개월 이상을 살았던 58명에 대해서 가석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조 결격에서는요, 종교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병역 기피자에 대한 구분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온 건 좀 조급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김정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은 지금 이번 법무부, 그러니까 대법원의 결정, 전원 다 석방한 건 아니죠? 예, 일부만 석방했는데 한 13명 정도가 이제 아직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네. 오늘 이제 그 대법원이 법무부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58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징역이 18개월 정도 이제 형이 부과돼서 네. 6개월을 이제 3분의 1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가석방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PPT를 좀 보면 설명드리려는데 예. 이게 그 수감 기간이 6개월 지난다는 거는 18개월 중에 이제 3분의 1이 6개월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감 기간을 그러니까 형이 한 3분의 1 정도쯤 맞췄다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석방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법 쪽에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는 이 결정이 이제 1월 1일에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을 냈기 때문에 이런 네. 판결이 난 건데요. 당시에 이제 전원합의체가 뭐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이번 판결이 무죄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14년 만인데 뭐 관련해서 이제 대법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7명 정도가 이제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코드 인사 아까 말씀하신 코드 인사가 예. 조중현 기자의 보도에 나왔었죠. 예 그쪽 그 조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7명이 이제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이 전부가 이제 친문 성향 판사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법 쪽에서 뭐 이제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랑 이거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국방부에서는 이미 이제 지난 6월에 대체복무제가 이제 병역 기피로 악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네.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기피자를 가려낼 판정기구와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양심을 이제 국가가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관련해서도 이제 뭐 개인들도 그렇지만 법 쪽에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구분 예. 자체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판결이 이제 무죄로 나온 다음에 뭐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 화명인데요. 네. 뭐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하. 뭐 막 가입을 하면 이제 뭐 세금도 나중에 안 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국민의 의무를 좀 저버리는 거에서 조롱하는 그런 질문들이군요. 네, 조롱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네. 이제 뭐 20대 초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가 최대 화두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역한 장병들이나 이제 현재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도 그러면 나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비양심이냐 하하. 예. 뭐 이런 관련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차라리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예. 이제 국방부가 이 대체복무자들 이제 병역 대체거부자들에 대해서 뭐 대체복무 기간을 얼마나 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한 36개월 정도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기존 기간의 이제 2배거든요. 예. 현재 복무 기간은 이제 육군은 18개월 정도 되고 뭐 공군은 22개월, 해군은 20개월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단순히 2배로 하면은 이제 뭐 유엔 쪽에서 이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계속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음에는 이제 뭐 사람을 죽이는 전투 훈련만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됐었다가 나중엔 이제 그냥 군대 자체를 입대하는 걸 거부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징집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 대한민국 청년들 경우에는 강요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강요라기보다는 국민의 의무인 거죠. 예, 이제 의무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거를 대체복무를 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대체복무가 진짜 병역을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뭐 다뤄- 내용이 있는지요? 질문 사항이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질문 사항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병역법이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석방된 이거 58명은 어떻게 예. 되는 거냐, 군대를 다시 가는 거냐 네.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장종현 변호사라는 분께 이제 답변을 들었는데요. 네.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병역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났고 이제 병역을 징역으로 대체한 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역 중에 이제 조기 석방이 되게 처리됐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간다고 합니다. 예, 그럼 58명은 병역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예, 이제 나머지 지금 아직도 수감되고 있는 한 13명 정도는 어떻게 될지는 좀 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계속 판결이 이제 그 석방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정희 기자 취재하느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그러는데 이 병역 거부의 기준 자체도 지금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민노총이 전국에서 총파업을 벌였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민노총 등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12월 1일에 이 민중대회란 걸 열겠다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획득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촛불을 주도한 세력이 정부를 길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저희 취재 기자에게 직접 얘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이거 결국에는 권력에 대한 길들이기 아닌가요, 이거?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촛불 집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받는 민노총 등 단체들이 이번에는 촛불 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부를 겨냥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네. 50여 개 좌파 성향 단체들로 이뤄진 민중 공동행동은 다음 달인 12월 1일 오후 3시에 국회 앞에서 전국 민중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예, 첫 번째 화면에 떴네요. 예. 이들은 현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과 개혁 속도가 느리니 더 빨리, 더 강하게 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집회에서는 국회를 포위하고 행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주최 측은 최소 2만 5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로서는 이들의 요구도 쉽게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여론의 눈치도 봐야 하는 만큼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사진을 지금 보니까요. 좀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 민중공동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단체인가요? 민중 공동행동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제 다음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 단체는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다음 장에 포함된 단체 명칭들을 살펴보시면 민노총, 이게 민주공동행동이라는 곳에 참가한 단체들이군요. 예, 11월 19일 기준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52개 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명칭들을 살펴보시면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중당, 노동자연대, 노동당,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여러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무슨 뭐 집회가 있든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 그런 뭐 선언 같은 게 있을 때마다 나오던 그런 단체들 같은데요. 예, 낯익은 단체들이 네. 몇몇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많은 집회를 주도적으로 주최한 단체들을 추적하다 보면 예. 많은 단체들이 중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당시의 단체 명들인데요. 네. 빨간색들이 이제 중복되는 민중 공동행동과 중복되는 단체들입니다. 한 58개 정도쯤 단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다 중복이 되고 있군요. 예, 그리고 그 이외의 단체들도 상당히 유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을 보시면 탄핵 당시 박근혜 퇴진을 주도했던 단체들도 모아봤는데요. 네. 민중 공동행동과 이건 뭐 거의 그리고 일치하네요. 예, 네. 민중 공동행동이나 민중 총궐기 대회 주도 단체 중에서 중복된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촛불을 주도했던 그 세력이 그대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청구서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 민노총의 위세가 참 갈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민노총이 최근에도 또 사고를 좀 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민노총 소속 유성기업 금속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사 네. 임원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임금 협상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집단 폭행을 당한 김모 씨는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뭐 사진으로만 봐도 얼굴에 지금 피가 굉장히 나는데 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임원인 거죠. 예, 회사 임원인데 그 회사의 근로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 그런 상황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모 씨는 최근까지 노조의 지속적인 관리자 및 비조합원 감금 등 폭력 행위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해온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당시 근처 경찰관들이 20여 분 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노조원들에게 가로막혀 사무실로 진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민주노총의 위세가 갈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노총의 정치권에 대한 이 현 정부에 대한 청구서 제출 뭐 한두 군데가 아니 하나 둘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뭐 출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12월 1일에 민중봉기 있다고 그러는데 민중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참 우려되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대해서 화염병 공격도 있었고요. 이런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정규재 주필의 논평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주필님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글쎄요, 이 사법부 문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네. 아침에 저희들이 뉴스를 접하고 혹시 이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네. 테러가 난 것인가 하는 예.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은 다행히 그 문제는 아니고 예. 일반적인 재판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었는데 이 사법부에 대한 재판 불신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근데 예. 그 이제 대부분 이제 판사 개인적인 그런 어떤 비리라든가 또는 판사들 개인적인 어떤 무슨 이념 문제라든가 누구를 봐주었다 또는 예. 판사들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실수 대개 이제 이런 데 대한 사법 불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사법 불신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최근의 사법 불신 형태는 그 판사의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말하자면 그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말하자면 이런 그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경력사항이 재판 결과에 그대로 녹아들면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는 특히나 명예훼손 재판이라든가 또는 기업 관련 재판은 일반적으로 반기업적인 판결이 내려지거나 우파 유죄, 네. 좌파 무죄가 되는 그런 판결이 많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내려지거나 그런 판결들이 이어졌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사법부가 있고 네. 또 행정부에 말하자면 국가 권력의 집행을 맡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있잖아요. 네. 지금 유승규이 얘기했듯이 소위 사직 당국이라고 하는 검찰, 경찰, 검찰 이런 국가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판을 막아주는 것이 사법부죠.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19일 날 전국 판사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일부 그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예. 그런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뭐 결의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대개 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일방적인 대법원의 주장이기도 해요. 근데 네. 어떻든 그 판사들이 그런 그 법적 효력도 없는 정치적 주장을 내놓으면서 우리 사법부가 완전히 정치판에 의해서 변질되고 사법부 자체가 개인적인 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직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유도하고 있거나 특히나 정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기구이거든요. 네. 그 폭력의 독점기구가 어떤 폭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어떤 폭력에 대해서는 징벌을 가하는 굉장히 편향적인 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가장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재판 중에 하나가 가장 그 편향성이 우려되는 재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의 광주에서 역할과 관련된 그 자서전을 네. 광주 법정에서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어떤 편향이거든요.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판결하는 게 맞죠. 재척 사유라는 것도 있는데요. 재척 사유도 있고 상피에 그대로 걸리는 겁니다. 네네. 소위 우리나라 법조의 분위기로 보면 이 상피에 걸리는 건데 어떻든 상피도 없나 하는 질문이 이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 던져지는 질문이고, 김명수 본인을 비롯해서 지금 소위 친노동 세력 판결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김명수 본인도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친노동 적인 판결을 한 사건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그런 판결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장사 유성기업의 임원이 그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경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뭐 소송 가면 뭐하냐 이거죠. 예. 그 끌어내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경찰이 뭐 예를 들어서 팔을 비틀었다가 약간 상처라도 난다 그러면 이 경찰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지경으로 몰리는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을 통해서 이런 봤죠. 네. 그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가는 폭력의 독점기구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 국가의 폭력을 독점한 이 국가가 지금 편향성을 띠고 있고 그 사법부가 정치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의 상징이다. 이거는 판사회의가 있은 지 19일에 있었는데 판사회의 불과 한 일주일여 만에 터져나온 테러다. 저는 이 사건을 정리를 하자면 예. 김명수 사법부가 화염병을 불렀다. 이렇게 저는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병역 거부자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뭐 더 논평하실 내용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양심도 두 개입니다. 예. 군대 가는 양심이 있고 군대 안 가는 양심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법정은 군대 안 가는 양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봉 지금 이거 소급 적용일 수 있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네. 58명을 일방적으로 지금 풀었는데 네. 군대 안 가는 것도 양심이다라고 네. 선언하고 지금 이제 그 58명을 풀은 거거든요. 근데 그 58명은 이번에 풀려 나오면 문제는 아까 우리 종혁 씨가 그 김종혁 기자 그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예. 그럼 이 58명은 뭐냐? 대체복무도 안 간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복무도 안 가고 불과 몇 개월 살고 나왔잖아요. 6개월밖에 안 그 살았죠. 군대 간단하게 끝낸 문제죠. 예. 차라리 대체복무제를 지금 안 하고 버티면 네.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안 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지금 2년이냐 3년이냐 뭐 무슨 업무에 종사하냐고 말이 많잖아요. 대체복무제를 미루면 미룰수록 6개월이 착착 찰 때마다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지금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법리적으로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이 6개월의 필수적 말하자면 복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용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번에 대법원의 취지를 살려서 내보낸다 이렇게 핑계를 댔지만 이거는 취지를 살린 게 아니에요. 예. 취지는 그게 양심의 자유에 어긋남으로 그것도 양심이므로 대체복무를 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복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6개월 이상 살았다는 이유로 다 나오거든요. 대체복무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 하는 우스꽝스러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조금 이따 대체복무제가 나오고 대체복무제 가는 사람은 뭐고 6개월 살다가 군필하고 나오는 인간은 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든 이거는 소급 적용이다. 소급 적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잠시 후에 우리 정규재 대표의 논평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평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댓글창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처음으로
생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전원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약간은 좀 어색하다.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방송을 아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더듬고요. 그리고 많이 준비한 거에 일밖에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보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상황에는 그렇게 떨지 않고 유연하게 방송을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가 성장하는 것처럼 저희 기자들도 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한국의 요청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비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상위 훈련도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 국방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취재한 양윤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자세한 내용 좀 취재를 했죠?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26일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전개를 중단했다. 그동안 이렇게 뭐 밝혔습니다. 미군의 그 전략 폭격기들이 뭐 괌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날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안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것은 한국 정부 요청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동안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에 따라서 이것을 중단했다고 밝혔는데 예.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이것이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또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긴밀히 협의를 했고 한미 간 협의안에 나온 거고 이게 와전된 뉴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다수의 매체에 보도됐는데요.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더블 코트, 태평양 그러니까, 공군사령관이 예, 얘기한 거죠. 더블 이제 따옴표 있는 거 직접 인용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예. 한 말인데요. 네. 브라운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The suspension of the exercise including vigilant haste was also done at the request of South Korea and was being mitigated by resizing partnered exercises.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비질런트 에이스 이번 12월에 있기로 공군훈련이죠. 했던 대규모 공군 연합 훈련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이 연합 군사 훈련은 한국 정부의 리퀘스트 요청에 따라서 중단됐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있냐면은 자막을 번역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그 예. 기자를 좀 잡아주시죠. 연합 훈련을 그 사이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네.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발뺌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같은 브라운이라서 성이 형제인가 그랬더니 형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한 분은 흑인, 한 분은 백인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육군사령관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상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매체가 예. 묻자 우리는 한반도 밖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요. 저게 지금 실제로 기고된 그런 내용이 지금 화면에 지금 잡히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영어로 나오고 있으니까 영어로 나와 있는 걸 좀 번역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We are doing the higher level exercise of 예. the peninsula. 페닌슐라 하면 한반도죠. 한반도의 of 밖에서 이 더 상위급 훈련을 하고 있다. 예.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대대급이나 대대급 이하의 훈련은 한반도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예. 상위급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디냐 하와이 그리고 루이스 맥코드 이건 미국의 타코마 그 옆에 있는 기지고요. 네. 또 워싱턴 그리고 이번 알래스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한반도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훈련들이 한반도 밖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로버트 브라운 이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실은 한국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죠.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러면서 안 이분이 하는 것보단 인터뷰에서 낫다. 뭐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냐면은 한미 연합 훈련은 정말로 효과가 있다. 중요하다. 그리고 슈퍼볼에 나갈 때 너네가 연습을 안 하고 나가지 않지 않느냐.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고 진정한 전쟁 억지력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한 것이 바로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한미 간 긴밀한 동맹과 연합훈련을 보고 우리가
덤비면 질 텐데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도발이 억지된다. 오, 이렇게 해서 안보가 굉장히 되는군요. 많은 예. 분량을 할애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비핵화를 둘러싼 이제 한미 간 외교적 그런 어떤 국면이 이제 교차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에서 군부가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을 하게 되고요. 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한국의 국방부가 네. 책임 회피를 하면서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북한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연합군사훈련을 스스로 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누가 지키나요? 참 이것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이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 혈맹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을 같이 치르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줬는데 그 우리나라를 계속 지켜주겠다면서 이렇게 훈련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국방부가 우리나라에서 훈련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8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사회 뭐 전 분야에 대해서 정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정작 정부 안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임진다는 얘기는 안 들리고 변명만 계속 나오더군요. 이 관련 내용을 저희 정치부 지금 요번에 신입으로 입사한 신민영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네. 뭐 도무지 뭐 책임진다는 얘기를 안 하는군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랬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출범한 지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27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발표한 원래 조사 자료를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9%로 50%대가 무너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더 낮은 그런 지지율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실패의 책임을 참모진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최근 공식 회의에서 한 참모가 현안을 보고하자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었고 또 다른 참모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자 이게 정말 맞느냐고 계속 되물으며 회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는 전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최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북미 핵 협상과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 등 국정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그리고 풀이되지만 대통령은 모든 결정의 제1책임자이자 참모진 역시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들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책임 회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뭐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이 비서진,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최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여파로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세월호 참사에 준하는 인재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날 자신의 SNS에 하얀 눈을 보고 만주와 대륙을 떠올렸다. 2022년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도대체. 자, 이런 임종석 비서실장의 좀 어이없는 발언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요. 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을 향해 선글라스 끼고 베이징 올림픽에 응원 갈 생각 말고 폭설이 온 마당에 탁현민 행정관이나 놓아준다는 약속이나 지키라고 비꼬는 듯이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조국 민정수석 역시 본연의 사정 업무가 아닌 경제정책에 대해 발언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조국 수석은 25일 자신의 SNS에 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 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부족함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 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비서진부터 대통령까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온갖 수사로 막 버무려 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영 기자, 시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기호 기자의 정치 브리핑을 들어보실 텐데요. 한기호 기자는 저희 정치팀의 핵심 멤버입니다. 항상 저희 펜앤마이크 펜앤뉴스에서 많은 양의 정치 기사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EBS에서 논란이 됐던 김정은 미화 퍼즐 논란,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또 그런가 하면 이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비핵화 진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한국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용이라는 그런 비판을 가했던 미국 전문가들의 내용, 그 관련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기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들이 상당히 많군요. 예.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다 비단 정치권 현안만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우리의 그 혈세나 다름없는 네. 그 공영방송 전기 수신료를 통해서 네. 예산이 운영이 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네. 6.25 전쟁 범죄를 사과하지 않는 3대 세습 독재자이자 인권범죄자 북한 김정은을 평화의 상징처럼 지켜 세우는 아동용 입체 퍼즐을 버젓이 팔고 있는 것으로 예. 25일 확인되고 그 이후에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그 퍼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일단은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이 제품 예. 전체적인 뭐랄까요? 제품에 그냥 구상도라고 모습이 할수 지금 그림이 있는데, 있는데요. 네. 예. 겉보기에 김정은을 순진무구하게 웃고 있는 듯한 예. 예. 그런 착한 지도자인 것처럼 묘사를 했고 예. 더 웃긴 것은 그 제품 설명서입니다. 예. 이 다음 것에 보면은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라거나 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라고 찬양하고 예. 그래놓고는 정작 3대 세습에 대한 비판,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 대남 도발에 대한 설명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심지어-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다음번에 준비해 주실 때는요. 예. 글씨 크기를 지금보다 한 5배 정도쯤 크게 해주셔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이 다음에 한마디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그 텍스트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예. 찾기가 좀 쉽습니다. 첫 줄인데요. 네. 김정은이 1984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써 있는데 이 자체도 사실 왜곡입니다. 네. 김정은 체제에서 암살된 이복형 김정남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고 이제 김정일 슬하에는 첫째 김정남이 있었고 둘째와 셋째로 김정철과 김정은이 있는데 예. 김정은이 셋째 막내임에도 둘째라고 사실 왜곡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친족도 살해하는 예. 고모부 장성택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형도 죽이고 예. 이복형이긴 하지만 형도 죽이고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군요. 예, 그뿐만 아니고 2,500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예. 세계적인 최악의 지도자로 자자하게 알려진 게 근데 김정은입니다만 이 퍼즐을 만들었던 그 EBS에 납품한 업체도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예, 이 업체 이름은 스콜라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업체는 2000년 창업된 예. 인터피아를 전신으로 하고 예.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2008년에 스콜라스로 이름을 바꿨고요. 예. 그동안 이 업체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이런 좌파 본색을 확실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운동권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로는 조금 어이없는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고요. 예. 비단 김정은 입체 퍼즐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제주 4.3 사건을 일종의 상징화, 모형화한 입체 퍼즐이 있는데 예. 우파 시민분들이시면 다 아시는 그 4.3 사건의 배경은 남조선 노동당의 반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었죠. 예, 우리나라의 건국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빨치산 투쟁으로 촉발한 사실상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현대사의 아픔으로 치부하거나
막연한 친일파 탓으로 해방전 친일파 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스콜라스라는 그 업체 보면은 결국에는 뭐 제주 4.3 사건도 좀 왜곡하는 그런 제품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6.12 미북 정상회담에 네. 그 열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예. 거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한 호텔이라고 강조하는 하하. 제품도 있었고요. 예. 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가 결국에는 EBS에서 이번에 그 김정은 교구,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그 교구를 납품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 자, 다음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죠. 예, 오늘자로 발표된 리서치뷰라는 업체의 원래 여론조사인데요. 네. 얼마나 떨어졌나요? 일단은 국정 긍정률, 지지율이 49%, 예. 그리고 이 반대하는 부정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40%대로 떨어진 거는 지난 8월 말 정례조사 예. 그거 이후로 석 달 만이고요. 예. 사실상 두 번째로 최저치를 찍은 겁니다. 예. 그리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9%로 예. 40% 선이 무너졌네요. 그동안 계속 40% 이상이었는데. 예, 8월 말 정례조사 이후 두 번째로 역시 네. 30%대로 무너진 거고요. 네. 이 조사에서 약간 특이점이 하나 보인다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매우 잘못한다. 예. 그리고 매우 잘한다라고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우 잘한다, 잘못했다라는 적극적인 반대. 부정평가가 예. 32%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번 달 매우 잘했다는 27%를 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미 오차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결과군요. 불과 이제 한 달 전 10월 달 네. 조사에 따르면 매우 잘한다가 34%, 네. 매우 못한다가 26%로 매우 잘함 쪽이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는데 네. 이번 달 조사에서는 이제 매우 못한다가. 여태껏 조사 사상 가장 큰 폭으로 매우 잘못함이 앞선 겁니다. 일단 지지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미국 전문가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 이거 비핵화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요. 예,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미국의 일단 공동조사 자체는 대북 제재 내용 자체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으니까요. 일단 그것도 약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게 예. 오늘자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어떤 반입 물품에 대한 그 항목을 제재 면제 내지 유예를 해줬는지 예.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뉘앙스상으로는 일부만 반입이 허용된 걸로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유명한 싱크탱크 혹은 전문가들은 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한국 내 정치용일 뿐 미국은 비핵화 진전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일제히 드러냈습니다. 예. 오늘자로 미국의 소리, 그 VOA라고 하죠. 예. VOA사는 오늘자 방송을 통해서 이 미국 전문가들이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는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조치일 뿐 예. 실제 철도 연결은 비핵화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분석했다고 예. 보도를 했습니다. 예. 여기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 중 한 명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은 마치 벌써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개통된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는 기대치를 낮추고 북한이 앞으로 취해야 될 행동, 철도 연결에 투입될 돈, 특히 누가 그 비용을 대는지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에이전트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유명한 고든창 변호사 그분도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네. 애초에 이분은 한국이 유엔과 미국에 먼저 제재 해제를 요청해서는 안 됐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여태까지 비핵화를 향한 아무런 의미 있는 조치도 밟지 않았다고 예. 이제 한국 내에서 나왔으면 하는 목소리를 대신 해준 점에서 고맙게 느껴진 인터뷰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 미국 헤리티지 재단처럼 예. 널리 알려진 맨즈필드 재단 거기에 프랭크 지누지 소장은 문 대통령이 국내 지지도를 위해 진전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예. 이런 철도 공동조사를 강행했다고 그 배경을 추측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자누지 소장은 미국은 이 철도 연결 사업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의 진전으로 부각시키지 않을 거라고 예. 지적을 했습니다. 이 VOA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 향후 실질적인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그러니까 단순 조사 말고 연결 사업에선 비핵화 진전이 없이 제재 면제를 기대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게 전망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예. 저희 한기호 기자가 처음으로 이제 화면에 좀 출연을 해서 정치 브리핑을 쫙 했는데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서 나중에 아주 여러분께 유창한 정치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 다음은 이제 정치 소식을 좀 쭉 알아봤고요. 경제 소식들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른바 이 문재인 불황 계속되고 있죠. 문재인 불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 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정말 다 다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실제로 통계를 통해서도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96까지 떨어졌습니다. 2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건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하면 앞으로 이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앞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민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소비자 심리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네, 뭐 가계 소비 심리가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악화한 것인데요. 예. 뭐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고용 부진과 주가 하락, 생활 물가 상승 등의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탓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6.0으로 전달 99.5보다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21개월 만에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2달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는데요. 네. 소비자 심리지수는 2003년에서 2017년까지의 장기 평균을 100으로 놓고 이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예. 또 반대인 경우는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난 12일에서 19일 국내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결과는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경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6개월 전보다 현재 경기가 좋은지를 묻는 현재 경기 판단은 62로 전월 대비 5포인트가 하락했고 예. 지금보다 6개월 후 경기가 지금보다 낫겠느냐고 묻는 향후 경기 전망도 72로 전월 대비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예. 또 현재 경기 판단은 지난해 3월 이후, 향후 경기 전망은 지난해 2월 이후 각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이 각각 2포인트 그리고 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예. 취업 기회 전망 역시 4포인트 하락한 75였고 또 임금 수준 전망도 3포인트가 전월 대비 내려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소비 심리가 이렇게 악화한 원인을 설명하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첫째로는 미중 무역 분쟁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를 꼽았고요. 예. 또 고용 지표 부진, 주가 하락 등으로 경기 관련 지수가 좋지 않은 것을 지적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가계 재정 상황 관련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참 한국은행에서는 저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미중 무역 분쟁 저 정도밖에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알아서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민찬 기자, 좋은 정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홍준표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기자의 경제 브리핑에서는 이 롯데가 카드사 같은 이 카드사나 롯데캐피탈 같은 이 금융업 부분을 전부 다 매각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되고 그러니까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2,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렇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그런 얘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어떤 소식부터 먼저 준비할까요? 일단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매겨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네. 소식부터 이제 전해드리자면은 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이제 화법을 뽐냈습니다. 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제 30일 이제 G20 정상회담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한 일주일 전이죠. 네. 앞서 이제 2,670억 달러 하나로 말씀하시다시피 300조 원. 예. 굉장히 엄청 어마어마한 큰 금액인데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70조 원 정도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 10% 내지 25% 관세를 이제 매긴다고 이제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한 2천억 달러치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원래는 이제 부과가 됩니다. 네. 10%에서 원래는 10%였는데 25%로 올리는 이제 조치를 이제 미국이 이제 조치를 이제 변경을 했죠. 변경을 예. 했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조금 이제 자제해 달라, 좀 다시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뭐 이거에 당장 대해서도 수익률이 훅 떨어질 테니까요. 예, 이거에 네.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우리는 확고하게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제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애플의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폰과 컴퓨터, 랩탑 예. 여기에 대해서도 10%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 오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게 이제 그 정도는 쉽게 이제 견딜 수 있을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감을 이제 내비쳤습니다. 아니 때리면서 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예. 완전 진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군요. 예, 자신감을. 그러면서도 또 예.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제 대화의 가능성, 뭐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데 이날 뭐라고 했냐면은 양국 정상 간 무역 합의의 가능성을 묻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네.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너희들 계속 맞을 거고 네. 때리면 좀 아플 거야. 그래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건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중 무역 분쟁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롯데가 지금 금융업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퇴진하는 건가요? 예. 네,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치 않은 게 네. 롯데가 카드사랑 손해보험, 롯데가 카드사, 손해보험, 그다음에 그 롯데 캐피탈 이렇게 세 가지 금융업 쪽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 롯데 그룹이 카드사와 손해보험을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금산분류 규제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금산분리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인데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죠. 예, 네. 예를 들면은 뭐 그 지분을 20%, 30%, 10% 그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 4%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네. 카드사를 팔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이제 손해보험을 이제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언급을 드리자면은 네. 이 금산분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은산분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규제가 생겨난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재벌들이 은행을 이제 사금고화 시킨다라는 네. 주장 때문에 이제 생겨난 건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보철강 같은 경우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은 이 당시에 한보철강이 부실 채권 규모가 68조 어마어마했죠. 예. 원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68조 원을 누가 그렇게 해줬냐? 기업이 아닙니다. 그 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정부였기 때문에 네. 정부가 한보철강 살리라고 이렇게 계속 돈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이 은행을 뭐 가지거나 금융업을 해가지고 폐단이 일어난 경우보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금산분리라는 규제 때문에 정부가 소유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결과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소유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폐단이 굉장히 컸지 기업이 지배를 해서 기존 은행법에도 충분히 이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예. 문제는 안 될 텐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계속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가지고 쓸데없는 곳에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정책을 좀 약간 좀 잘 만들어야지 기업들이 에너지를 자기 이거 주력 분야에다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괜한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홍진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이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 내용을 저희 경제팀을 맡고 있는 윤희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대만이 탈원전했을 때 뭐 우리나라도 탈원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글쎄요 나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모든 예. 일을 또 국민투표로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거 또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학계에서는 꾸준히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네. 그 목소리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만이 탈원전을 결정하면서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 국민투표를 붙이고 네. 그거를 이제 철회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학계랑 정치권에서 반대했던 목소리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고 예. 그 문재인 정부는 항상 이제 그 대만하고 독일을 언급하면서 그랬었죠. 예, 탈원전이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면 사실 이제 대만은 탈원전을 철회했고 그 독일은 저희 그 자유한국당 최연애 의원이 최근에 그 8월달에 책을 하나 출간하셨는데 예. 대한민국 블랙아웃이라는 책을 예. 내셨죠. 그 책에서 이미 독일은 이제 프랑스의 원전을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를 좀 수입하고 예, 있죠. 전기를 네. 이제 그 프랑스 원전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탈원전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독일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는 바람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독일도 대만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발언은 참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대만은 이제 우리랑 다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어요. 좀 비겁한 변명처럼 들리는데요. 그 에너지원이 없는 건 똑같은 네. 조건이고 그 원전으로 가야 한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비슷한 상황인데 네. 그걸 굳이 이제 대만과 우리는 다 상황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부가 얘기를 했고 예. 그 집권 여당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그동안 주장했던 거를 반박하면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요구가 많았다. 결국은 이제 국내 이슈로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참. 네. 자, 일단은 그래도 학계나 뭐 전문가 집단에서는 국민투표 좀 해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중요한 내용은 국민투표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예,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에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 있다면서요?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력 학회에서 예. 지난 8월 16일하고 이제 이번 달 19일에 두 차례 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제 그 결과에 따르면 이제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이 탈원전은 그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지금 이제 국민투표를 붙인들 이게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 그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네. 뭐 학계뿐만 아니고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이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게 국민투표로 가게 되면 불리해질 거다라는 분석이 예, 나오면서 이게 국민투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투표를 붙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탈원전이요? 예. 우리나라 전기가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 대만은 그 탈원전 잘못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혹독한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치렀습니까? 원전 6개 예. 중에 4개를 끄면서 블랙아웃이 전기 부족해갖고 왔었죠. 예. 블랙아웃이 왔었죠. 그게 8월 15일이었습니다. 예. 완전히 전국토의 절반 이상이 다 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예. 여론조사가 뭐 그냥 그 원자력 학회 네. 아무 때나 맡긴 게 아니라 한국 리서치와 한국 갤럽이라고 나름 이제 그 신빙성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나온 네. 결과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국민 투표에 붙인다면 이 이상의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는 그런 학계의 입장도 있습니다. 예, 미리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 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또는 뭐 이렇게 막 사퇴하면서 되는데 지금 윤희성 기자의 바로 옆에 있는 저분 최규성 의원이죠. 최성규 한국농어총사 사장이죠. 저분도 사퇴하셨더라고요. 예, 오늘 사퇴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네. 약 7조 5천억 원의 그 수상 태양광을 투자하는 회사가 지금 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에 투자를 하는데 이
최성규라는 이제 사장님께서는 그 태양광 회사의 대표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업계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진짜 적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예. 그런 격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네. 이분이 이제 4개월 전에 이 사장으로 부임하기 4개월 전에 이제 일단 회사를 이제 경영권에서 이제 경영권을 물러주고 나오셨는데 예. 그게 이제 자기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이었던 사람하고 자기 아들을 사내 이사로 등재시키면서 뭐 일단 자기는 대표에서 물러나오긴 했는데 예. 나중에 자기가 농어촌공사 사장을 마치고 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자기 여지를 회사가 남겨놨군요. 맞는 거죠. 지금도 결국은 참. 연결이 있다고 보는데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 최성규 그 사장이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예. 밝혀지지 않았고 이분이 이제 그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은 일단 논란이 종료됐지만 예. 각종 논란에 계속 물방에 아니, 올라왔었던 분이시죠. 고향이면 최소한 생선 가게에다 취직을 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희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병 아시죠? 성병. 뭐 성관계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 좀 위생의 문제 때문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저도 이렇게 성병 감염자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이 성병 감염자 숫자도 많고요. 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주 치명적인 이 매독은 올해 감염자 숫자가 이미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10대에서 매독에 감염된 숫자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성기훈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기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되게 충격받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매독 굉장히 위험한 질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매독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10대 미성년자의 매독 감염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이에 이제 성병 예방 및 관리 상태가 위험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까지 매독뿐만 아니라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감염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교육과 예방 인식이 아직도 과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서울, 경기, 광주, 전북 등에서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 일기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 관련 뭐 그래프나 뭐 자료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셨죠? 네,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17년에는 이제 2013년에는 52명인 게 예. 가로에 있는 게 이제 10대 감염자 수인데 네. 2013년에는 52명, 18년도에는 지금 즉 11월이지만 91명을 이제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10대 매독 환자들의 숫자인데 올해는 아직 좀 다 끝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런데도 끝나지도 않은 상당히 상황에서 늘어났군요. 91명을 하고 있는데 예. 또 하나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매매 방지 특별법 금지 이후 음성화된 성매매 없어도 이제 성병 예방 및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분석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는 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배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년은 아니었고 5년 전에 비해서 2배 예, 늘어난 맞습니다. 거였군요. 예. 자, 근데 성병하게 되면은 뭐 매독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게 이 전염력이 높은 게 바로 에이즈 아니겠습니까? 네, 에이즈는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에이즈 감염도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신규 감염인이 발생한 명이 1,191명인데 매년 네.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더 문제인 것은 에이즈가 이제 이성 간 성접촉보다는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그러니까 동성애 감염이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8월 이제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연세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 등 국내 7개 의과대학이 연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200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8세 이상 에이즈 감염인 1,474명을 대상으로 감염 경로를 이제 역학 조사한 결과 예.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에이즈는 혹시 뭐 10대에서는 좀 더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20대에서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결과는 없는지요? 네, 이제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국내에서 발생한 게 61.1%가 동성 간 성접촉으로 나왔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18세에서 29세의 감염자가 291명으로 71.5%가 됐고 더 이제 심각한 것은 18세에서 19세가 92.9%에 달해가지고 20대와 20대에서 크게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접촉 그리고 특별히 이성 간의 성접촉이든지 동성 간의 성접촉이든지 이 어린 나이대에서
더 많이 그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그리고 있겠군요. 점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으로 나가고 정말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성기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펜앤 퀴즈쇼 함께 보시겠습니다. 펜앤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신나는 일이 있어야.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남북철도 착공 올해 안에 가능. 경의선 가자. 하하. 경의선 아닌가? 아 맞다. 경의선 무엇이 좋은디? 어디서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수상한 냄새가 많이 나네요. 제가 안 꼈지 말입니다. 은별장제 냄새가 많이 나. 거의 스컹크 수준이야. 무슨 크? 탱크? 그래서 대전차 방호벽도 많이 제거했죠. 위에 밟을 때 길 닦은 것도 보셨죠? 알아서 위원장님 비위 잘 맞춰야겠죠. 화나서 내려오면 그렇죠. 안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갑시다. 자체 모자이크 가끔씩 하니까 좋네요. 찰스 씨도 조심하세요. 이것도 시작이야. 오늘 정답 구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지나 타인을 부르는 호칭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을 외쳐주십시오. 딱히 촌수는 관계없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적의 배후에서 통신, 교통시설을 파괴하거나 무기나 물자를 탈취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비정규군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전후에 각지에서 활동했던 공산 게릴라를 이르는 러시아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러시아워 2. 스파시바 3. 빨치산 4. 지리산. 아버지! 안찰스님!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많이 들어본 건데 스파이 시바 하겠습니다. 아들! 근데 귀걸이 어디 가셔? 문베일님! 이건 뭐 문제에서 힌트가 나왔죠. 정답 1번 러시아 전쟁 러시아워 하겠습니다. 조카. 최대장님! 정답은 3번 빨치산 하겠습니다. 최대장님 빨치산 정답입니다. 무슨 산? 난 아무튼 산이 좋아. 빨치산 하려다가 양보했다 생각하겠지 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펜앤 문화센터 개관기념 펜앤 청춘 콘서트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진행되는 시간은 오후 2시와 저녁 6시 두 번에 나뉘어 진행됩니다.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12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청춘 콘서트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규제에게 묻는다, 최공재의 문화 읽기, 석학에게 듣는다, 청춘 발언대가 진행됩니다. 참가하는 방법: 오후 2시와 저녁 6시 각 50명씩 나누어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을 통해 참가하실 시간과 연락처를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잠깐! 청춘 발언대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참가 신청 메일에 이야기하실 주제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청춘 콘서트 참가비는 2만 원이며 접수 마감 기한은 11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펜앤을 사랑해주시는 청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정규제와 함께하는 저널리즘 스쿨. 정규제 주필과 국내 신문, 방송, 학계의 명강사진이 펼치는 12번의 강의가 펼쳐집니다. 기간은 12월 17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수업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저희 저널리즘 스쿨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자유 언론에 대한 이해 확장, 인류 언론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 수강료는 50만 원입니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펜앤마이크 인턴 기자의 자격을 부여해드리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자유 언론인을 향한 여러분의 꿈을 펜앤과 함께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펜앤드마이크 펜앤뉴스가 오늘 개편으로 아주 새로운 시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 변화를 시도하는 모든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고 그런 능력이 한 번에 키워지는 않거든요. 뭐 저라고 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단번에 생겼겠습니까? 오랜 기간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조금 눈높이에는 충족되지 못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 말씀도 다시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30만 돌파하면서 새로운 코너들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유재 주필께서 2개나 칼럼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정훈 교수하고 새로 이 바보들의 혁명이라는 주제 가지고 이 사상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강의도 새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직접 영상 칼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